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수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난 3강은 조금 내용이 많았죠. 예, 그래서 뭐 드릴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어쨌든 또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엑기스들 그냥 이런 것들 그냥 탁탁 갖고 있으니까 쌤들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해주실 수 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좋고요.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도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필기를 하시면서 사실 따라오시는 게 이래저래 도움적인 면에서는 가장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배울 텐데 통일신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통일신라를 배우기 앞서 우리가 흔히 이 통일신라를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상대, 중대, 하대, 요게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준비를 하거든요. 그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냐면 상대랑 중대 할 때 삼국 통일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국 통일이 아니라 요거는 왕의 혈통, 그러니까 성골계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무열계, 진골, 그 다음에 내물계, 진골, 요런 형태 혈통적인 개념이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냥 사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중대 신문왕의 왕권 강화 뭐 이런 건데요. 그거보단 그 앞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게 누굽니까? 우리 진흥킹이죠?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 예전에 봤던 드라마, 제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 선덕여왕 있어요. 선덕여왕.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 보면 막 이순재 씨가 나와갖고 뭐 진흥대제 뭐 이래갖고 뭐 진흥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진평왕입니다. 진평왕. 좀 이제 왕을 조금 어렵게 했었죠. 자, 그러한 다음에 이게 나오는 인물이 선덕 여왕이죠. 선덕 퀸이 되겠습니다. 선덕 여왕. 참 좋았던 드라마 아닙니까? 거기 보면 미실이라는 그 이미지, 그 고현정 씨와 이효원 씨의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거 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혹시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젠 이효원 씨가 막 이거 해가지고 선덕여왕이 미실을 다 몰아내요. 그래갖고 거의 미실이 마지막 위기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초원 위에서 그 둘이 뭐 정상회담 같은 마지막 그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이효원이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군사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미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군사력은 끝났습니다. 내 군사력은 거기도 장악했고 거기도 장악했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제 밑으로 들어오시죠. 밑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이 좀 거슬린다면 후계자를 키운다고 생각하시죠. 라고 탁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거의 당신 너 이거 아니면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런 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이없이요. 그 미실이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왕은 무슨 성을 아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우리 이 신라의 최북단, 최서단, 최남단의 그런 성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 미실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넌 교과서적인 맞는 대답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지역은 내가 젊었을 때 신라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내 전우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지켜냈던 바로 그 땅이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라고? 안 된다. 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선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이 들어오죠.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도와준다고 왔습니까? 전방에 있는 부대가 미실을 도와주겠다고 딱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정웅인 씨, 그러니까 미실의 동생이 나와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님! 이제 됐어요! 거기서 군대가 내려온대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군대가 내려온대. 거긴 전방 경계 군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어때요?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우리 도와준다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실이 한참을 고민하죠. 그러더니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영을 내리겠습니다. 가장 날랜 군사를 뽑아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곤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게 제 마지막 영입니다. 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온다니까요. 그는 알았죠. 그렇게 해서 선덕여왕을 이긴들 자기가 신라고 신라가 자기인 미실은 전방부대가 내려와서 무찔러도 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는 꼿꼿하게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딱 선덕여왕이 딱 와서 보면서 그러잖아요. 고개도 꺾이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미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대였다가 내 시대로 돌아왔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미실. 딱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선덕여왕.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여왕이 누군가? 그래서 요게 있어요. 성골이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게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오게 됐냐? 진평왕이 보니까 아들은 없는데 딸들만 있는데 딸을 여왕 시키려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반발이 많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등장했었던 개념이 뭡니까? 저기는 조금 더 골제적으로 이렇게 혈통적으로 더 이게 아주 고결하다라는 거에서 이 성골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 진덕 퀸이 있었죠. 그런 거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대 처음을 여는 게 누굽니까? 무열킹입니다. 김춘추 이제 무열킹이 되겠죠. 자, 무열왕 때 삼국이 통일한지 아는데요? 아니에요. 백제만 멸망시켰습니다. 무열왕이 했던 건 백제를만 멸망시켰지 삼국 통일을 완성은 못했습니다. 삼국 통일의 완성은 누굽니까? 무열왕의 아들 문무킹입니다. 이 문무왕 때 무슨 통일을 했었다? 삼국 통일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문무왕은요 삼국 통일을 이제 한 다음에 뭐 합니까? 물론 뭐 삼국 통일은 상당히 제한적인 통일이었었죠. 그리고 당나라를 끌어들였던 통일이었었다는 거에서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교과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당과 무력으로 맞서서 자주적으로 이겨냈었었고 우리나라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름의 한계점이 있는 통일이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문무왕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기 이제 바다에 넘어오는 외적이 때문에 우리가 힘들 것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기에 묻지 말고 저 바다에 묻어라. 그럼 내가 바다의 용이 돼서 쟤를 지켜줄게. 넘어오는 외적을 막아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뭐냐면 간포라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왕릉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봤었는데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그냥 저거래요. 그거 보면 그냥 여기 해수욕장 바로 앞에 거기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뭐 돌멩이 좀 큰 거 있는데 저기 바다 쪽에 그게 이제 왕릉이랍니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신문킹입니다.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 중요할까요? 이 중대에서 신문왕 빼놓고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문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문왕이 엄청난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신문왕이 왕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 진골귀족 세력들이 상당히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때 나왔었던 게 김흠돌 이 모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김흠돌의 모반 사건을 이 근거로 해서요. 김흠돌은 사실은 이 신문왕의 장인이었는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 쳐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당시에 있었던 귀족 세력들을요. 관련돼 있었던 귀족 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숙청하게 됩니다. 귀족 세력들을 숙청했었다라는 거. 그것만 한지 아세요? 아니요. 그는요 지방제도도 정비합니다. 그게 뭐죠?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요. 중요한 지역에 5개의 소경을 설치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주오소경이라고 하지요. 구주오소경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도 정비합니다. 구서당. 이건 중앙군사제도고요. 십정. 지방의 군사제도. 그러니까 이 9개의 주에 각각의 한정씩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남네요. 제일 위에 한 주에는 하나를 더 줘요. 왜냐면 거기 국경선을 많이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군사제도. 그래서 요게 구주오소경이 지방제도라면 여기에 있는 구서당이 군사제도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것만 했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훌륭한 왕들은 뭐까지 설치합니까? 교육제도까지 완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국학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뭡니까? 국학은 교육제도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국학뿐만 아니라 제일 사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관료전을 설치하고요. 관료에게는 관료전만 주면서 당시에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동원할 수 있었던 노급이라는 당시 귀족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거든요. 이 노급을 폐지시켰습니다. 요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노급 폐지, 노급 폐지, 노급 폐지, 노급 폐지 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그리고 사실 신문왕 하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확장이 아닌 안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만파식적. 만파식적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필인데요. 이 필이만 불면 적군이 들어오다가 필이만 휘리 불어주면 그냥 도망간대요. 그리고 막 파도가 막 해갖고 막 태풍이 막 불 것 같아요. 파도가 비비비 해보면 파도가 잔잔해. 파도가 잔잔해.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야, 너 죽을. 막 싸우고 있는데 피리만 휘리 불어주면 바로 갑자기 절친이 났고 허그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시는 이제는 그 앞에까지는 정말 계속 전쟁이었잖아요.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는 당시의 국가적 열망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 신문왕을 필두로 여기에 있는 이 중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왕권이요, 강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중대로 대표되는 이 신문왕은요, 기본적으로 왕권이 강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누구를 필두로요? 해공왕을 필두로 그 이후에 넘어가면서 이 하대 가면서요, 155년 동안 왕이 무려 20명이 바뀝니다.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생각해 보세요. 20명의 왕이 155년이면 한 평균 한 7년? 7.5년?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미국 대통령도 재선하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8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왜 대통령제보다 못한 왕권이 짧았다는 거예요. 이때 왕은 종신직인데.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왕위 쟁탈전이 심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뭡니까? 왕권이 약화되었었다. 이게 가장 큰 것이 되겠죠. 자, 왕권이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의 말발이 먹히지 않게 되면서 어떤 것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엄청난 사회 혼란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사회 혼란 같은 것들이 같이 등장하겠죠. 신하들은요, 몇몇 힘 있는 신하들은, 혹은 힘 있는 지역의 유력자들은요, 농민들을 막 수탈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농민 수탈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농민 수탈 같은 것들이 이어졌겠죠. 그러면서 원종 애노의 난이라든가 막 이러한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때 이제 뭐까지 사상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결국에는 이 왕권이 하락되고 사회 혼란이 농민 수탈이 이어지면서 이거는 당시에 고려라는 나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하대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었었던 것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시에 유행했었던 불교의 선종. 선종은 교종이랑 다릅니다. 교종은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왕한테 충성하지 말고 덤벼라 이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 교종은요, 뭔가 왕권 안정적 이런 거게 되거든요. 근데 선종은요, 개인의 깨달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이건 엎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엎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거기에다가 신라 하대에 들어왔었던 뭐까지 유행하면서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던 이 사상을 뒷받침해 주면서 어떤 세력들이 이제 성장했겠습니까? 호족 세력이 이제 힘을 합쳐지면서 각 지역의 유력자들이 힘을 합쳐지면서 어떻게 된 거다? 새로운 사회로의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에 있었던 중대의 왕권 강화와 여기에 있었던 이 하대의 그런 특징 중에 제가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의 특징과 하대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중대의 특징이 있고요. 여기 있는 중대 대신해서 하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중대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왕권이 강화라고요. 하대는요, 왕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시중이라고 있거든요. 시중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자면 국무총리예요. 왕이 임명할 수 있는 귀족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왕이 임명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왕권이 강했을 땐 시중의 권한이 강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대 때는 그러면 시중의 권한이 약화됐겠죠. 그에 비해서 귀족 세력을 대표했던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대등대등 상대등이겠죠. 상대등의 권한은 중대 때는 약화됐겠죠. 그에 비해서 하대 때는 귀족 세력의 대표인 상대등은요 강화됐을 것입니다. 이런 거. 또 하나 육두품. 육두품은요 중대 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 신분적인 한계는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왕이 정치적인 조언자로 들어주는 거예요.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한번 얘기해봐. 그래? 일리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조언자로 들어주면서 나름 이 국가에 기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때 오면서 상대등이 세지니까 이 당시 육두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반신라적 경향을 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 세력에 실제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요.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특히 이 당시에 육두품이 반신라적 세력을 띠게 되면서 어디에 더 합류하게 된다. 이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곳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는 고려라는 사회로 열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발해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발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해. 여러분, 그 발해 우리나라 역사입니까? 근거 대보세요. 왜 그렇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 저는 생각하면 이 발해라는 나라는요, 역사학자 여러 명보다 서태지 씨가 알려줬던 게 더 큰 것 같아.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이러면서 이제 막 발해를 꿈꾸며 노래 했었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딱 서태지 세대인데요.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런 뭐 날라리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참 대단한 사람 같아. 그분이 불렀던 뭐 교실 이데아. 됐어. 이젠 그런 거 가르치면 됐어. 그걸로 좋게 이러면서 뭐 이제 하는 거. 사실 지금도 저희 학교는 아침에 좀 일찍 부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진짜 앞선 사람이었었다. 문화 대통령이라는 말이 참 어울린다. 컴백홈 한번 불렀더니 집 나갔던 애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해는요. 우리 최수종 씨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최수종 씨야. 최수종 씨. 그래서 최수종 씨 무너지면 발해 없어지지, 고려 없어지지, 해신 사라지지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최근에는 좀 이제 활동이 조금 뜸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발해는요 우리나라 역사예요. 자,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인 근거. 요거 시험 문제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해가요 일본에 보냈었던 국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을 고려 국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고려 국왕. 일본에 보냈던 국서에 본인들을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이것만 봐도 상당히 그럴 수 있구나 라고. 그리고 지배층이요. 당시에 지배층이 하나같이 다 누구였습니까? 고구려인이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이제 많았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문화적 유사성이 많습니다. 이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구려의 전통은 상당히 많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온돌. 중국은 온돌 문화가 없다며요. 우리나라면 돌을 데펴서 거기에 있는 돌 밑에다가 거기에 넣고 이제 그 데피는 뭐 온돌 문화라든가 혹은 그 무덤 같은 걸 만들 때 모주림 천장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로 보아서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 이거 전부 다 무조건 우리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발해입니다. 자, 발해는요, 왕으로 치자면 누가 있습니까? 고왕. 고왕이 누굽니까? 대조영이에요. 대조영. 언제 나라 만들었죠? 698년 만들었습니다. 고왕이 있고요. 고왕 다음에가 누굽니까? 무왕. 무왕이 있습니다. 무왕 다음에가 누굽니까? 문왕이 있습니다. 문왕이 사실은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죠. 요까지가 다 8세기 인물. 8세기 인물.
다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등장했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선왕. 물론 선왕 이후에는 이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왜 멸망했을까요? 이게 언제 멸망하냐면 926년에 멸망하는데 누구한테?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거란 때문이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고왕은요, 뭐 사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가 누구다? 그냥 대조영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발해의 지배층은요, 다 대씨 아니면 고씨예요. 그 정도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 자, 무왕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왕이 뭔가 좀 더 약간 더 거칠 것 같아요. 문왕이 거칠 것 같아요. 분위기상 무왕이잖아요. 무왕은 주로 뭐 했냐?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도 정말로 보기 힘든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중국의 당나라였거든요. 당나라의 산동 반도를요, 선제 공격해요. 장문유를 시켜가지고, 야, 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공격을 해요. 아마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주변 국가를 선제 공격했었던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겠죠. 근데 했더니 당나라가 너무 강대국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바뀌었네. 왕 바뀌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데 때렸어요. 그러니까 최홍만 씨가 일어나, 아니면 추성훈 씨가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만. 말로 하자. 막 이러면서, 나 유성환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문왕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과는요, 무슨 관계를 유지한다? 예, 맞습니다. 친선 관계를 유지했었다라는 거. 친선 관계를 이제 유지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신라랑은 마지막까지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신라와 교류했거든요. 그 교류했던 증거가 뭐냐면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라도 신라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역 교통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도를 천도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천도. 여러분, 이 수도천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국에 의해서 적국에 의해서 몰려가지고 내려가면 어떤 이제 천도가 있고, 그건 이제 힘이 약한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이나 혹은 원래 있었던 지역에는 귀족 세력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갔었던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천도는 오히려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좀 발전적인 천도였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이 수도 천도를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상경이라는 지역이에요. 상경이라는 지역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당의 제도를 수용해서 당시의 중앙제도인 삼성 육부제도를 받아들였었다라는 거. 당의 삼성 육부제도라든가 뭐 주자감 이런 것들을 수용했었다라는 거. 수용해갖고 이 당나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9세기가 갑니다. 9세기가 됩니다. 자, 9세기의 대표적인 왕이 선왕인데요. 선왕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지방제도를 정비합니다. 5경 15주 62주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뭐 5경 15주 5경 15부 62주 요러한 이제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그냥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때 워낙에 정비를 잘해가지고 요동까지 진출합니다. 요동까지 진출하는 아주 막대한 양의 그 발해지도 여러분 가끔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요때예요. 그러다가 당시의 국가에서 중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 발해를 보면서 야, 저거 대단한데? 해 동쪽에 아주 융성한 국가가 있네? 라고까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요. 뭐라고요? 그걸 해 동쪽에 융성한 국가가 있다. 해동성국이라까지 불림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선왕 때입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10세기죠. 10세기 되면서 거란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었다라는 거. 요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정리가 좀 되시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가 별로 쓰는 게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요렇게 그 위에 요 앞에가 통일신라 상대 때, 그다음에 요 밑에가 발해 때. 특히 발해는 요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해가 우리 역사인 증거대봐라. 그래서 일본에 보냈던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고 본인들을 표현했고요.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문화적 유사성이 많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역시 신라와 이제 발해. 다음 강에는 어떻게 고대 국가에 있었던 문화 유물들 요거 이제 한 방에 정리하면서 갈 거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강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